몇 사람이 늦게까지 자지 않고 술 한두 잔하면서 정치와 윤리, 종교의 진리에 대해 논쟁한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논쟁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해소되기도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존 로크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런 대화를 나눈 뒤로 장장 20년간을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무엇이고 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지식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데 보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인간오성론이다. 이 책의 출간은 철학을 바꾸어 놓았다. 철학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합리론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감각 경험에 대조되는 이성이나 이성의 통찰력에 근거한다고 보는데 인간오성론을 계기로 철학이 합리론과 결별 수준을 밟게 된 것이다. 로크 이전의 사상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으로는 이성적 통찰을 강조한 플라톤의 철학을 들 수 있다. 플라톤에게 지식은 영구불변하는 것이다. 오늘 참이라고 밝혀진 것은 내일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은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참인 견해만을 줄 뿐이다. 감각은 우리에게 비가 오고 있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나중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문장은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 영구불변이다. 이 더하기 2는 사라는 것은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참이다. 플라톤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감각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보다 아는 것이 적다. 그럼 아이들은 지식을 많이 갖지 않은 채로 태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어른은 어떻게 지식을 얻은 것일까? 물론 플라톤도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개념적 실제에 불변하는 세상을 방문해서 지식을 얻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모든 일을 잊어버릴 뿐이다. 우리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그 일을, 즉 그 지식을 다시 상기해낸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플라톤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플라톤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인은 옳지 않다거나 신은 존재한다거나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거나 자기 모수는 참이 아니라거나 하는 사실 등을 어떤 특정한 감각 경험으로 알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 모두를 혹은 일부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각은 이것들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못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진실들을 마음에 이미 새겨진 채로 태어난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로크는 인간오성론을 통해 바로 이런 합리론과 결별하고자 한 것이다. 로크가 합리론에 대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일부 개념은 선천적이라는 주장이다. 로크는 인간오성론 제도권에서 이 물음에 답하면서 그 대안인 경험론의 개념과 근원, 속성을 고찰해 정립한다. 제세권은 단어와 언어에 대한 연구로 특히 로크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제네권은 지식의 영역과 확실성의 본성을 다룬다. 로크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감각과 반성의 개념 사이의 구별, 단순한 개념과 복합적인 개념의 차이, 1차적인 성질과 2차적인 성질, 확실성을 등급에 따라 나눴을 때 그 등급들 간의 차이 등등 구별이 상당히 많아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많은 구별은 로크의 글과 사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구별을 파악하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철학의 큰 덩어리를 이해하는 길에 들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로크의 작업에는 전반적인 목표가 두 가지 있다. 우선 로크는 우리가 윤리나 정치에 대해 논하느라 밤을 새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고 우리의 이해력이 어떤 대상이 다루기에 적합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크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제1철학을 하고 있다. 바로 인식론을 철학적 탐구의 중심에 놓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는 일은 우리의 관심을 적절하게 통제하게 해준다. 즉 우리의 능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여지가 없을 때는 조용히 쉴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로크는 아이작 뉴턴과 로버트 보일과 같은 동시대인들의 경험론적 방법이라는 철학적 토대를 지지한다. 수사학적 미사여구를 동원해 로크는 지식으로 가는 길에 바닥을 조금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워버리겠다 라고 공언한다. 철학을 정리하겠다는 로크에게 있어 제일 먼저 치워야 할 것은 본유관념 이론이다. 로크에 의하면 본유관념 이론의 옹호자들이 보편적으로 승인하는 하나의 논거가 있다. 합리론자들은 모든 인식은 생득적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본유관념 옹호자들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원칙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있는 것은 있다 라든지 하나의 존재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는 없다 와 같은 원칙에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합리론자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승인받는다는 것은 그런 원칙이나 생각이 본유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이에 대해 두 부분에 걸쳐 단호하게 대응한다. 우선 보편적인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문제의 그 관념들이 본유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순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고 해도 본유관념이 실제한다는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로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원칙이란 실제로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바보들, 은 문제에 그런 원칙에 동의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합리론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작업은 인간오성론의 제도권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로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론의 대안을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로크는 관념을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오성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경험론적인 견해를 전개하기 시작한다. 본유관념이란 없다는 로크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즉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크에 따르면 관념은 경험에서 온다. 로크는 경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눈과 귀, 코, 손가락, 혀가 물리적인 대상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정신은 감각 대상의 관념들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정신이 감각에서 얻은 관념을 깊이 반성할 때, 즉 생각하고 의심하고 믿고 추론하고 알고 의도하는 능력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활동을 경험할 때 우리의 정신은 반성의 관념을 가지게 된다. 모든 관념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경험에서 온다는 것이다. 감지할 수 있는 대상과의 만남은 오성의 감각의 관념을 제공하며 정신작용의 고찰은 오성의 반성의 관념을 제공한다. 로크는 관념의 근원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준다. 우선 로크는 우리 자신에게 축적된 관념을 분석해 보라고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감각이나 반성에서 나오지 않은 관념이 있는지 지적해 보라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보면 본유관념 이론보다는 경험적 이론이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이해력이라고는 거의 없이 태어나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경험의 효과라는 것이다. 로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각자의 겪는 대상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가 시계에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고 그 부품은 검사해 본 적이 없다면 시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머릿속의 관념은 경험이 풍부한 시계 수리공 머릿속의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경험론적으로 민다는 것, 로크는 이를 확신하고 있다. 로크는 일단 관념이 경험에서 온다는 명제가 정립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관념 자체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크는 모든 관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라고 말한다. 바로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이다. 단순 관념은 정신 안에 있는 하나의 일정불변한 모양이나 개념이며 다른 관념으로 분류할 수 없다. 복합 관념은 이러한 단순 관념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 관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부분을 가지지 않지만 복합 관념은 단순 관념으로 구성된 각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미를 느끼는 것은 복합적이다. 불금, 특유의 향, 꽃잎의 느낌 등등의 단순 관념을 분리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순 관념 하나하나는 더 이상의 단순 관념으로 나눌 수 없다. 단순 관념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더 있다. 정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번 단순 관념이 정신에 새겨지고 나면 정신은 단순 관념을 재창조하거나 상상 속으로 불러내 비교하는 능력을 갖게 되며 심지어는 여러 단순 관념을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해 새로운 복합 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신은 단순 관념을 일으킨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 단순 관념을 만들어내는 일은 할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의 고유한 성질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술 취한 상태의 관념을 알 수 없다. 그 정도가 되도록 술을 마셔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념과 이 세계 안에 있는 대상의 고유한 성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크는 하나의 대상이 우리에게 인식을 제공하는 힘을 그 대상의 속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속성을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1차적인 속성은 문제가 된 대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상 그 자체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종이를 예를 들어보자. 종이의 성질에는 굵기와 모양,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 이동성과 수가 있다. 종이를 반으로 찢거나 수천 조각을 내도 조각들 그 자체는 아직도 처음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1차적인 속성을 가진 관념을 가질 때 그 관념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의 고유한 성질과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2차적인 속성은 대상 그 자체에 있지는 않지만 대상의 1차 속성에 의해 우리 안에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는 동력이다. 로크가 2차적인 속성으로 드는 것은 색과 소리, 맛 등이다. 우리 집 창문으로 벽돌담을 볼 수 있다고 해보자. 벽돌담은 실제로 견고함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그 얼룩덜룩한 색은 다만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차적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색깔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의존한다.
반면 경고성은 그렇지 않다. 로크는 세상에서 지각이 가능한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면 2차적인 속성도 같이 사라지지만, 즉 모든 사람에게 시력이 없다면 색이라는 속성은 사라지지만 1차적인 속성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로크가 이 관념의 본성에 대한 고찰만을 근거로 해서 도달한 결론은 수없이 많다. 로크는 관념은 물질 세계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관념에 대한 로크의 단순한 설명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단순 관념이 실제한다는 것이 옳은 말이 된다. 관념은 정신에 의해 만들어지지 못하므로 관념은 이 세상 자체에서만 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일부라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원색을 한번 상상해 보자.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관념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관념이 대상의 속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개념, 즉 2차적 속성의 관념은 로크의 의미로는 진실일지 몰라도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대상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관념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1차적인 속성을 가진 단순 관념은 실제로 대상 안에 있는 속성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로크가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로크의 이런 생각은 여러 사람을 고민에 빠뜨렸다. 조지 버클리와 데이비드 휴미 대표적이다. 버클리와 휴문 1차적인 속성을 가진 관념이 이 세상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표현하는지를 로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했다. 로크가 인간 5성의 대상은 관념이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로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단지 관념을 직접 인식함으로써 물리적 대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 뿐이다. 그렇다면 대상의 속성에 대한 관념을 대상 자체의 속성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관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버리는 셈이다. 경험론의 이런 점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끝내 회의론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로크는 회의론에 굴복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반적인 회의론에는 말이다. 로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삶이라는 우리의 본업을 수행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로크에 따르면 관념이 인간 5성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은 바로 우리 관념들의 관계와 일치성을 인지하는 것 또는 불일치와 부조화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런 일치나 불일치에는 그림과 같은 네 가지 면이 있다. 우리는 관념이 같은지 다른지, 관념이 관계가 있는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신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부합하는지를 알고 있다. 동질성과 이질성을 생각해보자. 로크는 우리가 어떤 관념을 인지할 때 문제의 관념은 그 관념 자체라는 일종의 날지식,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지식과 또한 그 관념은 앞의 지식에 대응하는 다른 날지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흰색은 흰색이며 흰색은 검정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관념들 간의 차이점을 말할 수 없으며 한 관념이 또 다시 등장해도 그 관념이 우리가 알던 관념인지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로크가 본유관념을 인정하는 합리론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뜻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로크는 우리가 보편적 본유 원칙에 의지하지 않고 개별 관념 안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인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크에 따르면 동질성과 이질성은 그 자체로 확실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므로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원칙은 따로 없다. 본유적인 원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로크는 지식의 본성은 일치 또는 불일치라는 자신의 주장을 전제로 지식에는 직관적 지식, 논증적 지식, 감각적 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직관적 지식이다. 예를 들어 흰색은 흰색이라는 지식은 지식 중에서 가장 확실한 종류다. 둘째는 논증적 지식이다. 수학적인 증명의 맨 마지막에 오는 지식처럼 논증을 거쳐 결과로서 나온 지식은 그보다는 덜 확실하다. 우리의 마음은 직관적 지식의 경우와는 다르게 두 관념 사이의 일치를 즉각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직관을 중재하는 논증을 통해 관념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된다. 셋째는 감각적 지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필은 존재한다와 같은 지식이다.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과 마음속에 그것을 단지 그려보는 것, 그리고 불 속에 있는 것과 불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 로크는 일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감각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직관이나 논증에 있는 확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각은 단순한 개연성 이상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일련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바로 인간 인식의 영역과 제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사물을 단지 희미하게 밖에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리 5성의 직접적인 대상은 관념이기 때문에 지식은 관념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관념들끼리 서로 갖는 상호 관계를 전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우리 관념의 한계까지도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로크에게 우리의 관념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불완전한 창이다. 관념은 대상의 1차적 속성의 표상이지만 2차적 속성을 가진 관념은 대상 자체에 있지 않다. 대상이 2차적인 속성을 일으키는 원인 역시 우리는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우리가 관념들이 언제나 공존하거나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하는 존재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단절되어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대상을 탐구하는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우리는 자신의 실제성에 대한 직관적 지식, 신은 존재한다와 같은 논증적 지식 그리고 이 세계에는 사물이 있다는 감각에 의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물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분명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감각에 의한 경험이 일종의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로크의 주장이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모두가 해넘이와 불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가 지는 것이나 불이 정말로 있는지 알 수 있는가? 또한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처럼 본유관념 없이도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경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들은 기껏해야 개별적인 진리일 뿐인데 우리는 마치 보편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가?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본 달팽이가 모두 양상추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모든 달팽이가 양상추를 먹는다는 결론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개별적인 진리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로크의 인간오성론은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았고 로크 뒤의 철학자들도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럼에도 철학은 이해 없이 로크의 경험론을 채택했다. 그 의문점까지 모두 말이다.